저는 우리 엄마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남편과 잠자리를 가져달라고요. 이 문장을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이걸 꺼내는 게 맞는 건지 수백 번을 망설였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무게를 혼자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괴물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던 22살 여자였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 이야기를.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사진도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어릴 때 한번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잠깐 굳었다가 없어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엄마는 18살에 저를 낳았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어린 나이인지 나중에 제가 18이 되고 나서야 실감했습니다. 18이면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뭔가를 결정하기엔 너무 어리고 뭔가를 감당하기엔 너무 여린 나이. 그 나이에 엄마는 혼자서 저를 낳고 혼자서 키웠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왜 재혼 안 했냐고.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두고 다른 남자 집에 들어가면 내가 눈칫밥 먹잖아. 그 말 듣고 저는 밥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뭔가 목에 걸려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가끔 저런 말을 툭 던져요. 그리고 그 말이 제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친한 친구네 집에 처음으로 놀러 갔습니다. 친구 엄마가 과자도 내주고 음료수도 챙겨줬어요. 넓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이 좋았어요. 뭔가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녁쯤 됐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왔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친구 아버지였어요. 양복 입고 서류 가방 들고 피곤한 얼굴이었는데 친구를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환해졌어요. 우리 딸 잘 놀았어? 하면서 친구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친구가 아빠 하면서 깔깔거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멈췄어요. 뭔가 가슴 안쪽이 이상했습니다. 아팠다고 하기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너무 원하는데 가질 수 없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드는 감정 있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혼자서 불 꺼진 집에 들어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한테는 꿈이 생겼어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넓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녁 밥상에 셋이 둘러앉는 거였습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오고 엄마가 밥 차리고 아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떠드는 것. 그 장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그 평범한 장면이 제 평생의 꿈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는 그 꿈을 마음속에서 더 크게 키웠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크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엄마가 잘 키워줬으니까. 밥도 항상 챙겨줬고 학교 행사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하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항상 조용해졌습니다. 같이 웃어줬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나는 저 친구들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겠다고. 그게 제 동력이었습니다.
그 꿈 하나로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20살 때 진혁이를 만났습니다. 소개팅이었어요. 공통 지인이 연결해줬는데 저는 사실 별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연애보다 취업 준비가 더 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니까 진혁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고 일어나서 인사했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과하게 꾸미지 않았고 눈빛이 차분했어요. 어색하게 커피 마시다가 진혁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 질문에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저녁에 밥상 차려놓고 셋이 둘러앉는 그런 집이요. 진혁이가 웃었어요. 저도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오면서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혁이는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랐어요. 위로 형이 둘, 아래로 여동생 하나. 명절이면 친척들이 가득 차는 그런 집안. 그래서인지 진혁이는 아이를 많이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셋은 낳고 싶다고. 저는 그 말 듣고 웃었어요. 저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트하면서 아이 이름을 같이 골랐어요. 사귄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때는 너무 진지하게 했어요. 아들이면 뭐로 할지, 딸이면 뭐로 할지. 서로 마음에 드는 이름 가져와서 비교하고.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대화였습니다. 저희는 22살에 결혼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너무 어리다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엄마도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밥상 장면이 너무 선명했어요. 더 이상 다른 집 창문 너머로 보는 게 싫었습니다. 제 집에서 그 장면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 날 엄마가 제 손 잡고 울었어요. 행복하게 살아. 딱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세 마디에 담긴 게 뭔지 알았어요. 엄마가 본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나처럼 혼자 고생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저는 꼭 그럴게요 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신우는 행복했어요. 둘이 처음으로 같이 사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진혁이가 요리를 못해서 처음엔 제가 다 했는데 진혁이가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따라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된장찌개는 진혁이가 담장이 됐어요. 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느낌. 우리는 빨리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기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저도 원했고 진혁이도 원했으니까. 근데 6개월이 지났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좀 더 기다리면 되지. 하고 생각했어요. 1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임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같이 기뻐하면서 속으로는 뭔가 조여드는 게 있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 그 설마를 저는 자꾸 눌렀습니다. 1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진혁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혼자 병원 예약을 했습니다. 진혁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가 괜찮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만약에 뭔가 있으면 그때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별거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제 이름 불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료실로 부르셨어요. 모니터를 보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중간부터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 제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선천적인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병원 복도였습니다. 저는 거기 서 있었어요. 발이 안 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휠체어 지나가고 누군가 웃으면서 전화하고 다들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만 거기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소리는 안 냈어요. 못 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닦아도 계속 흘렀어요. 저는 한참을 거기 서서 울다가 결국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갔어요. 변기 뚜껑 닫고 앉아서 무릎 꼭 붙들고 그제야 소리를 좀 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저는 혼자 울었어요. 집에 왔습니다. 진혁이가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 보자마자 알았나 봐요. 어디 다녀왔어? 저는 잠깐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다녀왔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진혁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해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선천적인 문제라고. 자연 임신은 어렵다고. 진혁이가 한참 저를 봤어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5분쯤 있다가 진혁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눈이 약간 빨개져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앉더니 저를 안아줬어요. 방법이 있을 거야.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고마웠는데 동시에 눈물이 났어요. 방법이 있을 거라는 말이 위로가 됐는데 또 그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이 다시 실감났으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진혁이 옆에서 눈 감고 있었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봤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계속 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게 잘못인가? 그냥 더 기다렸어야 했나? 이 생각들이 계속 빙빙 돌았어요. 새벽 3시쯤 됐을 때 저는 일어나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자다가 받았어요. 응, 지수야. 저는 엄마 목소리 듣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엄마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갈게. 새벽에 엄마가 왔어요.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왔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못 빗었는지 부스스했어요. 저는 문 열어주면서 이렇게까지 안 와도 된다고 말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22살인데, 결혼도 한 어른인데, 그냥 어린애처럼 엄마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엄마도 울었어요. 저를 꼭 안고 같이. 한참 울다가 셋이 거실에 앉았어요. 진혁이도 잠이 깬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괜찮아. 방법 있어. 다 방법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면서 그냥 끄덕였어요. 엄마가 돌아간 다음 날 저는 엄마한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밥 잘 먹어. 엄마가 있어.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봤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엄마가 혼자 한참을 울었대요. 저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다고. 본인이 어린 나이에 낳고 아빠 없이 키웠으니까 혹시 그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생각인 걸 알면서도 엄마는 그걸 자기 탓으로 돌렸대요. 저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한테 화가 났어요. 왜 그걸 본인 탓으로 해요? 그게 왜 엄마 잘못이에요? 엄마가 웃었어요.
내 딸 생기면 알아. 다 내 탓이야. 결과를 알고 나서 2주가 지났습니다. 일상은 그냥 돌아갔어요. 밥 먹고 출퇴근하고 저녁에 진혁이랑 텔레비전 보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달라졌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왔어요. 밥 먹다가 멍 때렸습니다. 진혁이가 말 걸면 대답은 했는데 머릿속이 딴 데 있었어요.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입양은요. 저는 입양에 대해 찾아봤어요. 찾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왜 싫은 건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제 피가 아니라는 게 자꾸 걸렸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피를 가진 아이를 원했습니다. 진혁이가 밖에서 아이를 만들어 데리고 오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멈췄어요. 아이 안에 진혁이 피는 있는데 내 피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저는 어느 날 밤 천장을 보다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엄마의 DNA는 저와 같습니다. 외할머니한테서 엄마가 낳고 엄마한테서 제가 낳았어요. 같은 핏줄이에요. 엄마가 낳은 아이라면 그 아이 안에 제 혈육이 흐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자마자 지웠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근데 다음 날 밤 또 그 생각이 왔어요. 또 지웠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저는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을 수백 번 했다가 수백 번 지웠어요. 지우면 지울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밥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버스 타고 이동할 때도 그 생각이 저를 놔주질 않았어요. 저는 그 생각이 생긴 것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건지 잘못된 건지. 저는 밤마다 혼자 자책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진혁이가 자는 걸 확인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저는 거울 속 저한테 물었습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대답은 알고 있었어요. 아이예요. 제 피가 섞인 아이. 내 핏줄이 이어지는 아이. 그러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저는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새벽 2시, 저는 진혁이 옆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진혁이도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숨소리로. 오래같이 살다 보면 알게 돼요. 자는 숨인지 깨있는 숨인지. 저는 오래 망설였어요. 이걸 말하면 어떻게 될지, 진혁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래도 말했습니다. 진혁아, 목소리가 깨어 있었어요. 저는 어두운 천장을 보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이상한 생각 하나 했는데 진혁이가 몸을 돌려서 저를 봤어요. 저도 돌아서 마주봤습니다. 어두워서 표정은 잘 안 보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의 DNA는 제 DNA랑 같다고. 엄마가 낳은 아이라면 그 아이는 제 피가 섞인 아이와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진혁이 아이를 낳아주면 그 아이는 제 아이와 다름없다고. 말을 다하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혁이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거실 쪽으로. 저는 이불 덮고 기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분쯤 있다가 진혁이가 들어왔어요. 불 끄고 누웠습니다. 그건 안 돼. 그 말만 했어요.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 대답이 나올걸. 그래도 막상 들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진혁이 모르게 소리 안 내고 울었어요. 진혁이가 알았습니다. 등 돌리고 있다가 저한테로 돌아눕더니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울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어릴 때 아빠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친구네 아빠가 딸 번쩍 안아드는 장면 보고 이불 뒤집어 쓰고 온 날이 있었다고.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고 아이를 갖고 싶었고 내 아이한테만큼은 그 장면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진혁이는 들었어요. 매번 말없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듣다가 저를 안아줬어요. 어떤 날은 창밖을 봤어요. 어떤 날은 눈을 감았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진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하다가 등 돌리고 서서 말했어요. 장모님이 괜찮다고 하면 그 말을 하고 진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등을 보다가 진혁이한테 걸어가서 뒤에서 안았습니다. 아무 말 못했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진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둘 다 한참 그러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말하러 가는 날 아침, 저는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진혁이가 밥 차려줬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진혁이도 별로 못 먹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밥상 앞에 앉아 있다가 그냥 일어났어요. 가는 차 안에서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뭔가 연습을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준비가 안 됐어요. 수백 번을 생각했는데 막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집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저는 잠깐 서 있었습니다. 진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는 저희가 온다는 걸 알고 밥상을 차려놨어요. 맛있는 거 잔뜩 해놨습니다. 진혁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잡채도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그래요. 뭔가 걱정될 때, 뭔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더 잘 먹이려고 합니다. 말로 못하는 걸 밥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앉았다가 바로 일어났어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이게 무슨 일어나 하면서 놀라서 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병원 결과 이야기를 다시 했어요. 선천적인 문제라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시술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저는 제 피가 섞인 아이를 원한다고, 그리고 엄마 피는 저랑 같은 피라고. 엄마가 진혁이 아이를 낳아주면 그 아이는 내 아이야. 제발.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굳었습니다. 진혁이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다고. 하지만 아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더는 옆에서 볼 수가 없었다고. 장모님만 괜찮다면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장모님이 싫으시면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딸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들어봐 달라고. 엄마는 저희 둘을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그러다가 일어나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진혁이랑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밥상 위에 엄마가 차려놓은 갈비찜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멍하니 봤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눈이 빨갰어요. 많이 운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걸어왔어요. 제 앞에 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무너졌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진혁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를 꼭 안고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이런 사람이 내 엄마구나. 저희는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시험관 시술로 가기로 했어요. 엄마와 진혁이가 직접 만나는 건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시술이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병원에는 셋이 같이 가지 않았어요. 엄마는 따로, 진혁이는 따로. 담당 선생님한테는 엄마가 독신으로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즘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으니까요. 첫 번째 시술을 했습니다. 2주를 기다렸어요. 그 2주가 제 인생에서 제일 긴 2주였습니다. 아침마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괜찮냐고, 불편한 데 없냐고.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했어요. 말을 아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실패였습니다.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안 됐어. 미안해.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두 번째 시술을 했어요. 또 기다렸습니다. 또 실패했어요. 세 번째 시술. 이번엔 뭔가 달랐으면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번엔 조건이 좋다고 했어요. 엄마 컨디션도 좋았고 수치도 괜찮았다고. 결과 나오는 날 저는 진혁이 손을 꼭 잡고 기다렸습니다. 실패였어요. 세 번째 실패 통보받은 날 저녁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 받았습니다. 지수야, 응. 엄마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저는 뭔가 목에 걸렸어요. 왜 엄마가 미안해요? 못해줘서. 저는 전화기 붙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죠. 이런 부탁을 드린 제가. 엄마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해볼게. 포기 안 해. 저는 그 말 듣고 더 울었어요. 이 사람이 제 엄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드린 이 말도 안 되는 부탁에서 포기 안 한다고 하는 사람. 네 번째 시술 전날이었어요. 저와 진혁이, 엄마 셋이 엄마 집에 모였습니다. 시술 준비 이야기도 하고 엄마 몸 상태도 확인하려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3번 연속 실패하고 나니까 넷이 돼도 될까? 라는 말을 아무도 못 꺼냈어요. 저는 한참 차 마시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찻잔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진혁이도 저를 봤어요. 저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어요. 시술이 계속 실패하고 있으니까 자연 임신이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 있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 위에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바깥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뭔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1시간을 거기 있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혁이었어요. 들어와서 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한참 그러다가 진혁이가 말했어요. 장모님이 잠깐 나오래.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너 다시는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하지 마. 저는 엄마 앞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엄마가 일어나서 저한테 왔습니다.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엄마 집을 나왔습니다. 진혁이는 남았어요. 저는 혼자 집에 오면서 좁은 골목을 걸으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한참 하늘을 봤습니다. 집에 와서 불 끄고 이불 덮었어요. 잠이 올 리 없었는데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몸이 더 버티질 못한 것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저는 블라인드 올리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야, 엄마 목소리가 달랐어요. 뭔가 떨리는 것 같은데 울 것 같은 건지 웃을 것 같은 건지 모르겠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왜요? 엄마가 잠깐 멈췄어요. 나 임신됐어.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블라인드 줄 잡고 서 있었어요. 뭔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저앉으면서 울었어요. 목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진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저보고 달려왔어요. 괜찮냐고, 왜 그러냐고. 저는 말 못하고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진혁이가 받아서 들었어요. 그 사람도 한참 아무 말 못했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셋이서 한참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저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주변에서 모르게 하려면,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 결론은 하나였어요. 엄마가 한국에서 낳으면 안 됩니다. 아는 사람들 눈이 너무 많아요. 엄마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 누군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랐어요. 엄마 친구 중에 10년 넘게 캐나다에 사는 분이 있었어요. 밴쿠버에서 사신다고 가끔 연락하는 사이 엄마가 그분한테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다 말하지는 않고 형편이 좀 있어서 캐나다에서 낳고 싶은데 잠깐 신세 질 수 있냐고. 그분이 흔쾌히 오라고 했어요. 엄마는 짐을 쌌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는 지인 집에 오래 놀러 가는 거라고 했어요. 오래 여행 다녀온다고. 이상하게 볼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함께 떠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였어요. 엄마 배가 불러오는 동안 저는 한국에 있으면 안 됐습니다. 임신하지 않은 채로 멀쩡히 돌아다니다가 몇 달 뒤에 갑자기 아이를 안고 나타나면 누군가 반드시 이상하게 생각할 거였어요. 회사에는 장기 휴직을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엄마랑 같이 오래 여행 다닌다고 했어요. 진혁이만 혼자 한국에 남았습니다. 일을 쉴 수가 없었으니까요. 진혁이를 공항에서 보내면서 저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진혁이가 먼저 손을 놨습니다. 빨리 다녀오라고, 잘 있다가 오라고. 뒤돌아서는 진혁이 등을 보면서 저는 코가 찡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감당하고 있는지. 밴쿠버는 조용하고 넓었습니다. 엄마 친구분 댁이 외곽 쪽이라 이웃도 많지 않았어요. 저와 엄마는 거기서 둘이 지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저와 엄마가 이렇게 오랫동안 붙어 지낸 게 오래간만이었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 같이 산 적이 없으니까. 근데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됐습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밥 먹고 오후엔 동네 산책하고 저녁엔 텔레비전 보거나 이야기하고 엄마 배가 불러오는 걸 매일 옆에서 봤어요.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여기 손 대봐. 배에 손을 댔어요. 뭔가 움직였습니다. 태동이었어요. 저는 손을 떼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아무 말 안 하고 저를 봤어요. 이 안에 있는 게 내 아이라는 게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밴쿠버는 봄이 되면 벚꽃이 폈어요. 엄마랑 같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배 많이 부른 엄마 팔짱 끼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러다가 벤치에 앉아서 아이 이름을 같이 골랐어요. 민준이 어때요? 엄마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분만실에 저도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저더러 같이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힘들 때마다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저는 꽉 쥐어줬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꽉.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울음소리가 났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닦아서 안겨줬는데 엄마가 봤다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건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는 아이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작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눈을 찡그리고 뭔가 억울하다는 듯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 안에 엄마가 있었어요. 저한테서 이어진 피가 있었고 진혁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였어요. 세상 어떤 서류에도 아직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제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엄마를 봤어요. 엄마도 저를 봤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울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어요.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로. 엄마는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동네 사람들한테는 딸이 캐나다에서 낳고 온 거라고 했습니다.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셋만 알고 있어요. 엄마와 진혁이와 저. 민준이가 돌이 지났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서는 날 저는 진혁이랑 엄마한테 영상 통화를 했어요. 셋이 같이 화면 보면서 아이 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한 발짝을 뗐어요. 진혁이가 환호했습니다. 엄마가 손뼉을 쳤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 이 비밀이 가끔 무겁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민준이가 크면 언젠가 알게 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려고 누우면 가끔 그 생각이 와요. 근데 오늘 저녁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진혁이가 퇴근해서 문 열고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우리 민준이 뭐 했어? 민준이가 아빠 봤다고 두 팔 들고 달려갔어요. 진혁이가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네 집에서 봤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그 아이가 드디어 그 장면 안에 있었어요. 저는 국 뜨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됐다. 드디어 됐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한 선택이 옳은 건지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압니다. 이 아이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빠한테, 저한테, 할머니한테. 이 세상 누구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셋은 이 비밀을 끝까지 안고 살 겁니다. 민준이가 행복하면 됩니다. 그걸로 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맞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걸 읽는 분들 중에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생각해 본 적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 결핍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지 그냥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지금 행복합니다.